미군 정찰기를 갈치기 한 중국 전투기. 최근 세계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핫한 국제 뉴스 하나 꼽자면 단연 미중 패권 갈등입니다. 그 중심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 이 사람 더 아니고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 중국을 방문한 테슬라 CEO,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난달 테슬라 주주총회장, 머스크가 환호 속에 무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등장과 달리 말은 무거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정책이 경기 침체를 부추긴다고 비판해온 머스크는 12달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I expect things to be just at a macroeconomic level difficult for at least the next 12 months. 광고하지 않겠다. 광고를 증오한다. 차라리 연구개발에 돈을 쓰겠다며 광고에 열올리는 자동차 회사를 조롱해온 머스크. 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에 이제는 광고도 좀 하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죠. 코로나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연이은 악재의 세계 기업들은 위기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워런 버핏과 부회장 찰리 먼거는 최근 일론 머스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에 도전하고 해결하는 걸 좋아하죠. 타임지 편집장으로부터 지구 안팎의 삶을 개조한다는 극찬까지 받은 머스크의 발걸음은 중국을 향했습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인구 14억의 중국을 위기의 돌파구로 삼은 걸까요? 정냉경온. 정치적으로는 냉랭해도 경제적으로는 유화적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중국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최근 미국이 제안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은 중국 측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이루어진 머스크의 방중은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냉경온의 단적인 예입니다. 역시 머스크인 걸까요? 기가 막히게 경원 전략을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상무부장과 공업정보부장 등 베이징의 장관급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고 친강 외교부장을 만나서는 미국과 중국을 샴쌍둥이에 비유하면서 테슬라는 디커플링에 반대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워서 중국의 발전과 성취는 당연하다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중국행 비행기를 타자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에 테슬라 주가는 연일 오름세입니다. 덕분에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의 타이틀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처럼 경기 침체 위기 속 해법을 찾는 경제인들의 발길은 눈치 안 보고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애플, 스타벅스, 제너럴 모터스, JP모건, 그리고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까지 중국 방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무리 중국을 견제해도 경제인들은 단일 최대 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CEO들의 중국행, 누구 뼈 때리는 상황 같죠? 과연 그럴까요? 바이든 대통령 50년 넘는 정치 경력자입니다. 먼저 히로시마 G7 기자회견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시죠.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at begin to thaw very shortly. We're not looking to decouple from China. We're looking to de-risk and diversify our relationship with China.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크, 즉 분리가 아닌 위험 제거를 통한 관계 다변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경제 위기를 타개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선 미국 기업인들의 방중을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중국이 미국 기업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경기 회복, 리오프닝 효과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경제가 망하면 정치도 망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인에겐 돈이 먼저입니다. 정치인에겐 권력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기업인들이 정부의 눈치를 안 보고 과감한 행보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인과 정치인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양쪽 모두의 정치를 위협하는 경기 침체 앞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살벌한 분위기도 바뀔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리브골프가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리브골프가 막대한 상금을 무기로 PGA 선수들을 빼돌리고 이에 맞서 PGA가 리브골프에 참여한 선수들을 배신자로 규정하면서 양측은 사사건건 부딪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중동에서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라고 공개 선언한 직후 PGA 투어와 리브골프는 깜짝 합병을 선언합니다. 이를 두고 사우디 도발로 시작된 골프 전쟁에서 미국이 승기를 빼앗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천하의 미국이 사우디에 고개를 숙인 이유 도대체 뭘까요?
역사적으로 중동 질서의 중심엔 쭉 미국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석유 생산기지인 중동은 미국의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특히 1980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걸프만을 장악하려는 외부 세력은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명 카터 독트린을 발표한 뒤 미국은 사우디에서 명실상부한 안보 책임자로서 역할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엇나갑니다. 사우디에 있어 이라크는 군사 대국 이란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했지만 미국은 주저없이 침공을 강행합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 중동을 강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반발에도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죠. 그러다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슈끼지 암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집니다. 사우디 출신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카슈끼지는 사우디 실세이자 한국 방문으로 화제가 됐던 빈살만 왕세자를 비판해 사우디 왕실이 주목해오던 인물이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즉각 암살 배우로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했고 미 국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민감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 이후 카슈끼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를 왕따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했죠. 미국의 이런 태도 변화엔 경제적인 셈법도 작용했습니다. 미국에서 막대한 셰일 오일이 나오자 중동 원유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든 거죠. 오바마 정부가 중동을 떠나 아시아로의 회귀를 외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이 사우디를 외면하자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우산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사우디 또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밟기 시작합니다. 각자 살 길 찾아 떠난 미국과 사우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은 또 바뀝니다.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거죠. 사우디 왕실을 비판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7월 사우디를 찾아가 원유 증산을 요청합니다. 이에 빈살만 왕세자는 오히려 감산 카드로 망신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빈살만에게 카슈끼지 암살에 대한 면죄부 선물을 발송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해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나 빈살만은 한술 더 떠 중국과 밀착합니다. 면책특권 발표 한 달 뒤 사우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우리 돈 38조 원 규모의 투자 협정을 맺었고 나아가 사우디 공군 전투기 4대에 의전 호위기 사우디 호구 6대를 대동해 시진핑을 태운 전용기를 에스코트하는 환대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때와는 격이 다른 의전으로 언론에선 미국 홀대설까지 제기됐죠. 오랫동안 중동에 공들여온 중국은 미국과 사우디 사이 균열을 틈타 38조 원 규모의 협력 체결에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확보합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12월 시진핑은 사우디 국왕을 만나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산 천연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우디의 니즈, 필요성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우디의 입장에서 중국은 부담 없는 파트너입니다. 중국은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홍콩 민주화 등 스스로 인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와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과는 다르게 중동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니 사우디로서는 안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중국은 사우디의 오랜 라이벌 이란에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올해 초 달러 대비 이란 리알이 30% 올랐고 최근 몇 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매년 50% 이상 뛰어올라 이란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 2016년 이란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 체결을 통해 안정적으로 원유와 가스를 공급받는 대신 이란에 약 452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경제 협력이 절실한 만큼 이란은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중국과 이란의 관계성이 사우디에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실제로 중국의 중재로 무려 2년간 이어진 비밀 협상과 5차례 협의 끝에 2023년 올해 사우디는 앙숙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우디 주재 이란 대사관이 7년 만에 문을 열기로 한 날이 마침 골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에 도착한 바로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의도된 상황인지는 몰라도 미국이 머쓱한 모양새가 돼버렸죠. 미국에게 중동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는 에너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내년 대선까지 오일머니를 통제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 관계를 7년 만에 정상화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중재자로 데뷔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래 중동 질서를 책임져온 미국으로선 중국에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미국은 앞서 카슈끼지 암살 의혹에 빈살만 왕세자의 면책권을 인정하면서 나름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눈 깜빡하지 않은 사우디였죠.
세웠죠.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100년 전통 골프 대회 PGA와 신생 대회인 사우디의 리브 골프의 합병은 사우디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미국이 건네는 화해의 선물이라 볼 수 있겠네요. 미국 의회가 외국 정부가 미국 기관을 통제한다라며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의 압박에 미 법무부가 조사에 나서면서 합병은 잠시 연기됐지만요. 골프 전쟁은 중국을 사이에 둔 미국과 사우디 간 고도의 외교전을 상징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양자 간의 외교전도 중요하지만 중동에서의 패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관계 복원은 미국에 타격을 주기에 충분한 중국의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미국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중동의 대표적인 숙적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을 중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제외교가에선 최근 중동 국가들의 행보에 대해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보단 전략적 자율성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동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속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관련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커플링, 즉 완전한 분리, 또 다른 하나는 디리스킹, 즉 위험 분산입니다. 두 단어를 관통하는 핵심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디커플링은 중국의 독점 구조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디리스킹은 공급망을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대중국 의존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이후 주요 광물 분야에서 촉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핵심 부품인 배터리 제조에 필수인 핵심 광물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미래 경제 패권 시대의 주도권을 잡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전기차 분야뿐 아닙니다. 스마트폰, 디지털 기술, 방위 산업, 그리고 청정 에너지 기술 등 핵심 광물 자원들은 생산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청정 에너지, 즉 녹색 전환의 필수적인 원자재라는 의미를 담아 녹색 광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국은 이런 녹색 광물의 상당 부분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공된 히토류 원소의 90%를 공급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가공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핵심 광물 자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코발트 41%, 리튬 28%, 니켈 6%, 그라파이트 78%, 망간 5%입니다. 온통 중국입니다. 채굴뿐 아니라 정제, 제조, 공급까지 중국의 독점적 지위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국 없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반어적 제목의 기사로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오일 쇼크부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보유한 국가들은 에너지를 지렛대로 활용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른바 에너지의 무기화입니다.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핵심 광물 자원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중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들이 핵심 광물 자원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광물 자원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흥미로운 기사를 전했습니다. 호주가 중국의 핵심 광물 자원 독점을 깰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아시아 섹션 기사를 통해 호주를 주목했는데요. 현지 시각 기준 지난 20일 호주 정부는 중국의 광물 자원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리튬, 코발트, 히토류 원소의 주요 생산국인 호주가 2030년까지 주요 광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국이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호주는 새로운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5억 호주 달러, 우리 돈 4,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초기 단계의 주요 광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준비된 20억 호주 달러, 한화 1조 7천억 원의 기금 외에 추가 투자입니다. 호주는 주요 광물 자원 생산국이지만 정제 등 가공 능력에선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중국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포석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한 주요 광물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80에서 50%로 줄이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EU,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 가공 광물 수출국과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일본 역시 주요 광물을 정부 지원이 필요한 11개의 전략 부분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주, 일본,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개별 노력과 별개로 함께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이죠. 쿼드가 주요 광물의 공급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가공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여기에 가공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됩니다. 어지간한 선진국의 경우 환경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광물 가공 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각 국가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핵심 광물 자원 가공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한 것은 대규모 보조금과 관대한 환경 기준으로 산업 계획을 수립한 수십 년간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환경, 인권 등 모든 기준이 정부 결정 앞에 무용지물이 되는 중국 이기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일련의 움직임은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부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의 주요 광물에 대한 전략은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대신 핵심 광물에 대한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보장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공급 부족 또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급망을 갖춘 나라들에게는 외교적 유연성도 확장되는 이점이 발생합니다. 원유로 무장한 산유국들이 그랬듯 새로운 자원을 기반으로 한 중국 중심의 지정학적인 형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독점적 지배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가 간 협력 또는 기술 혁신을 통해 전 세계 주요 광물 공급망에 재구성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오염과 인권 문제 등 각종 걸림돌을 해결하면서 중국산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당장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공급망 확보와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디커플링까지는 아니더라도 디리스킹은 해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자원이 곧 국제사회의 권력이 되는 시대, 대한민국은 얼만큼 준비가 됐을까요? 지금까지 한방 이슈 김지영입니다. 호환마마, 호랑이와 전염병이 가장 무서운 재앙일 때가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전 세계는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에 핵전쟁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AI의 무서운 성장을 매일 경험합니다. 노래 틀어주고 길 안내하고 번역해주니 편하고 좋다고요. 핵무기를 가진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핵무기 만들 땐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필요하죠. AI에 있어 핵심 원료라 할 수 있는 것 바로 반도체 기술입니다. 미국과 중국 이 반도체를 두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바짝 쫄았고 반도체 회사들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가 최근 들어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미국은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수출길에 여전히 빗장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참지 않습니다. 중국이 꺼낸 카드는 반도체 원료 수출 통제. 반도체 만들 때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원료 광물이 꼭 필요한데 이게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원료 광물 수출을 막아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칩워의 저자 크리스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사실 군사 목적으로 개발됐다. 반도체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직결된 이슈다. 미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지나 냉전 시대까지 소련의 암호를 해독하고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반도체는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은 국가 안보 계획이라고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중국에 반도체가 흘러 들어가는 걸 막고자 하는 건데 이런 미국 정부의 계획이 최근 들어 삐걱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팔아 돈 벌어야 하는 기업들의 불만이 가시화하는 듯 싶더니 결국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백악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대중국 추가 수출 통제를 우려한다. 협회는 성명 발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반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 CEO들은 얼마 전 중국을 다녀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죠. 기업들의 요구 딱 10글자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을 뺏길 수 없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을 경쟁국에 뺏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퀄컴은 중국에서 매출의 60%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텔 CEO 팻 겔싱어는 전체 매출의 약 4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한다며 중국을 최대 매출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5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기업은 돈 버는 곳입니다. 중국 시장을 놓치면 막대한 손실을 볼 게 뻔한데 두고 볼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는 미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TSMC 등 한국과 대만 기업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의 이익도 대변하고 있구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협회가 낸 성명서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국과 완전히 조율될 때까지 추가 제한을 자제해달라. 풀어서 말하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수출도 제한해 우리만 피해보지 않게 해달라 이겁니다. 차라리 더 글로벌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인 셈이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 반사이익을 보려던 각국 반도체 기업들의 거대한 불똥이 튀게 될 겁니다. 불구경할 때가 아니란 뜻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성명 발표에는 다른 의도도 있습니다. 우린 팔고 싶지만 정부가 막고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건데요. 역시 중국 잘 받아쳤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나서 미국의 추가 수출 통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중국 기업들은 틈새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중국 화웨이는 새로운 5G 칩셋을 개발 중이며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의 라이벌로 여겨지는 상하이 비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는 이르면 올해 홍콩에서 상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승리는 기업 논리와 다릅니다. 개방 시장이 미국이 가진 힘의 원천이다. 이게 기업들의 생각입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도 좋지만 고립된 경제 정책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들은 안보를 먼저 고려합니다.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현재와 미래 군사 기술의 핵심이고 이게 곧 국력의 근간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반도체 수출길이 뚫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죠. 말 그대로 평행선인데요. 그렇다고 지금의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까요? 백악관은 언제까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정치의 생명은, 정치의 꽃은 누가 뭐래도 정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 높은 성장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뜻의 골디락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 나갑니다. 바이든 노믹스라는 말도 나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치러집니다. 바이든 노믹스가 깨지면 선거판에서 열세를 면하기 힘들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반발, 그래서 마냥 놔둘 수만은 없는 겁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경제도 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악관에 대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반기는 곧 대선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시작으로 카림 벤제마, 사디오 마네 등 스타 선수들의 사우디 리그 행렬에 네이마르까지 합류했습니다. 네이마르의 계약 기간은 2년, 다른 스타들처럼 초특급 대우를 받습니다. 이적료 9천만 유로, 우리 돈 1,315억 원에 연봉은 최대 1억 5천만 유로, 우리 돈 2,19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루에 무려 6억 원을 버는 셈입니다. 사우디리그 팀들이 2023-2024 시즌 선수 영입에 투자한 이적료는 대략 6억 유로, 우리 돈 8,750억 원으로 전 세계 1위 규모입니다. 호날두, 벤제마, 캉테, 파비뉴, 마레즈, 마네, 핸더슨 등 유럽 무대 최정상급 선수들은 물론 네베스, 생막시맹 등 유럽에서 주목받는 젊은 선수들 역시 사우디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여기에 스티븐 제라드 등 유명 감독들 역시 사우디 리그를 선택했습니다. 선수와 감독 몇몇만 놓고 보면 웬만한 유럽 리그 못지않습니다. 사우디 프로축구의 이런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뒤에는 사우디 왕세자이자 사실상의 통치자인 미스터 에브리띵 무함마드 빈 살만이 정점에 있습니다. 빈 살만은 스포츠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를 현대화하고 인구 3,600만 명의 사막 왕국에 대한 외부 세계 인식을 바꾸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축구뿐 아니라 글로벌 스포츠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축구, 골프, 포뮬러1, 복싱 등 전 세계의 인기 스포츠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7천억 달러, 우리 돈 93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분야의 자본을 재배치하고 브랜드와 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우디의 스포츠 분야 투자는 탄소 중립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 상황과도 연결됩니다. 최근 많이 보도된 비전 2030 계획입니다.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를 다각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이루려는 우선순위 목표는 사우디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종교 분쟁, 극단주의, 여성 차별 등 사우디를 언급할 때 떠오르는 부정적 이미지를 축구 등 인기 스포츠를 통해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리브랜딩 운동입니다. 실제로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프로축구 리그가 영입한 특급 스타들을 통해 리그에 대한 투자와 팬 유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1억 명 방문객 유치와 리그 수익 4배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 국내 총생산에서 관광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올해 사우디 석유 수출액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입니다. 사우디 대신 미국행을 선택했지만 특급 스타 리오넬 메시 역시 사우디의 리브랜딩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관광 홍보 대사로 활동하며 팔로워 4억 명 이상을 보유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우디 관광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 거액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돈이 몰리는 만큼 비판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일머니를 앞세워 스포츠 워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포츠를 이용해 인권 탄압국 이미지를 세탁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치 외교 영역을 넘어 실질적 우려도 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 투자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축구 스타들을 연이어 영입한 사우디리그 구단들의 뒤에는 사우디 정부가 있습니다. 구단 중심의 자생적인 투자가 아닌 만큼 언제든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 축구 클럽이 마치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해 살아가는 캥거루족이 된 것 같다는 비판이 스포츠 산업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스타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엄청난 연봉에 대한 지속 가능성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호날두와 벤제마, 네이마르 등 이름값 있는 선수들의 연봉은 최소 1, 2억 달러 이상, 이전 소속팀에서 받던 연봉의 4-5배를 훌쩍 넘습니다. 제 아무리 오일머니라는 든든한 자금줄이 있다 해도 결국 스타 선수들의 배만 불려주고 본전도 못 찾는 무모한 투자로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우디처럼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던 중국 슈퍼리그입니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막무가내식 투자로 스타 선수들을 연이어 영입했던 중국 슈퍼리그는 어떠한 결실도 얻지 못한 채 거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슈퍼리그와 사우디의 축구 투자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와 사우디 리그 모두 정부 주도의 정책적 투자입니다. 다만 사우디의 경우 막대한 오일머니로 스포츠 산업을 사들여 더 큰 돈을 벌어들인다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적 측면보다 관제 성격이 강했던 중국과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정리하면 자국 프로축구 리그를 유럽 못지않은 축구판으로 만들어 더 큰 직간접적 수익을 얻겠다는 게 사우디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2030년 피파 월드컵을 유치한다면 사우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고 스포츠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확장하는 비전 2030 계획에 정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머니톡스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돈이 말을 한다인데 돈이 곧 힘이자 돈이 곧 권력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의 돈, 즉 자금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축구와 골프 등 인기 스포츠에 대한 사우디의 공격적인 투자는 정치 경제 분야를 넘어 지정학적인 관점에서도 빈살만의 야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자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워싱에 대한 비판, 다시 말해 사우디 내부의 엄격한 이슬람 율법과 차별 등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비판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애플뿐 아니라 외국 브랜드 IT 기기의 업무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한 직후 나온 조치들인데 미중 두 나라의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 등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수년 동안 일부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고 적용의 엄격함 역시 강화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 화웨이와 틱톡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관련 소식에 애플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더구나 다음 주 아이폰 15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애플에게 중국은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1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이폰이 주력 상품입니다. 글로벌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은 지난해 10월 중국 내 시장 점유율 2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만 해도 20%대 점유율로 중국 시장 1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하락세 속에 1% 미만 점유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이런 선전은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을 비롯해 여러 기업이 중국의 생산 라인을 구축한 영향이 큽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팀 쿡 애플 CEO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애플과 중국 사이 관계를 공생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애플의 미래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21년 미국 테슬라에 대해서도 군인과 주요 국영기업 직원들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또 외국 기업을 포함한 일부 기업에게 현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를 비롯한 기업들은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두 경제 대국의 견제는 지난해 말 미국의 선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막기 위해 미국이 반도체와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을 제한하자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독립적인 기술 공급망 개발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의 규제가 중국의 기술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중국은 지난주 깜짝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화웨이의 최신형 5G 스마트폰입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은 현재까지 중국이 자체 개발한 기술 중 가장 진부한 버전의 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기술 독립의 신호탄이다. 미국의 압력에 맞서 일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这是打破美国封锁的一次标志性突破，那将是对美国用芯片技术遏制中国十分沉重的打击。 분석가들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개발이 중국 기술력의 큰 도약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여전히 반도체와 칩 제조 기술력이 있어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미국 역시 공세를 늦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There is no room to negotiate when it comes to protecting Americans' national security, including protecting emerging technology.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유럽 연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 이익 또는 상업적 우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 전략적 우위, 그리고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이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기술과 경제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tinues to conduct an alarming number of risky intercepts of U.S. and allied aircraft flying lawfully in international airspace. 中方再次正告，台独分裂活动越猖獗，受到的反制就会越坚决，一切外部干涉势力都将以失败而告终。 으르렁대고 싸우면서도 할 건 다 한다. 상식적으론 이해되지 않지만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 바로 G2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6,906억 달러, 우리 돈 873조 원. 지난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총 무역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공식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들은 싸우는 와중에도 서로 잘 팔아줬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5,368억 달러, 전년보다 무려 6.3%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역대 최대였던 2018년 때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수출도 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1.6% 증가한 1,5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 자료를 발표한 지난 2월에도 미중 관계는 안 좋았습니다. 악화 일로를 겪고 있던 시기입니다. 적어도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본토 영공을 침범하자 토니 블링커 미 국무장관이 방중 일정을 전격 연기하고 정찰 풍선을 격추했습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했는데 바이든 정부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아닌 자국민들에게. 이에 중국은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싸웠지만 경제만은 훈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조치를 이어왔습니다. 중국을 때려 당선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7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발동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국 제품에 무려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명분은 불공정 경쟁. 미국 내 여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메이드 인 USA를 띄우니 정치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국 경제 압박에 있어 트럼프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재작년 미국 기업의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수요가 많은 휴대전화, PC 등의 주요 공급 국가인 만큼 이 조치는 중국의 수출을 막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이런 조치로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긴 했는데 미국의 조치에도 틈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게임기 등 미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제품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오히려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중국 규제가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주로 중간재에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주변과 남중국해 패권을 둘러싼 미중의 극한 대립, 그리고 한미일과 중러북이라는 양축으로 형성된 신냉전 구도 속에서도 미국은 최근 중국에 큰 선물까지 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7개 중국 기업 및 단체를 감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리튬 배터리용 소재 등을 생산하는 화학기업 광둥광화 과학기술과 센서 제조업체인 난징가오와 과학기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출 통제 명단으로 직행해 실제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 러먼드 미국 상무부 장관 방중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러먼드 장관은 지난 8월 27일부터 나흘간의 방중 기간에 중국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방중 이후 CNN에 출연해 미국은 채찍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 긴장감은 이전에도 늘 있었습니다. 러먼드 장관은 토니 블링커 국무장관, 제니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어 6월 이후 4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미국 정부 고위 인사입니다. 사실상 국경이 없는 자본은 더 적극적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월 말 중국을 찾아 중국 외교부장과 상무부장, 공업정보화부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머스크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도 비슷한 시기 중국을 찾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중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GM 회장과 스타벅스 CEO도 중국으로 넘어가 투자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빗 정신이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따른 주변 국가의 갈등, 그리고 양안 관계 등을 거론했습니다.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의 타이완 문제 언급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극렬히 반발해왔습니다. 미중이 이렇게 주변국까지 동원해 으르렁대도 경제적으로 풀어줄 건 풀어주고 사줄 건 또 다 사줍니다. 미중 갈등이 어느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양국 모두의 공감대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갈등 관리이자 위기 관리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장이 있는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은 물건을 팔 미국의 거대 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G2 가운데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미중 지도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오늘도 죽일 듯 싸워도 할 건 다 합니다.